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되게 쓸데없는 컨텐츠일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좀 요런 것도 있다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같이 봤던 것 같은데 2021년 5월에 또 이제 리서치를 또 했대요. 그래서 8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이제 이 서베이에 다들 응답을 했는데, 이제 그런 통계를 보면서 개발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글로벌한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지역은, 그러니까 이 자료가 더 궁금하시면 전 지금 번역기 돌려놔서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 스택 오버플로우 이제 그냥 뭐 썰베이 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구글링 하시면 되고, 요거 보면은 상위 10개의 국가, 10개의 국가가 지금 미국이 18%, 그리고 인도가 12% 이렇게 응답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 주로 이렇게 유럽 국가 쪽에서 여기에다가 많이 이렇게 했다. 근데 디지털 노마드적인 사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주요 지역, 그 설문에 참여한 주요 지역은 저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몇 살 때 이제 시작을 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5세 미만 때 했다는 1% 사람들은 신동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5년 뭐 다 그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렸을 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해외는. 그래서 18세에서 24세 정도가 시작하신 분들 24%, 그러니까 11세에서 17세에서 처음에 이렇게 코드를 짜봤다. 헬로월드 짜는 그 시기죠. 근데 5년에서 10년 엄청 빠르다. 저도 10살 때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나도 근데 빠르긴 빨랐는데, 이제 그것도 엄청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더 어린 연령대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다는 거, 해외는. 그래서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또 압도적으로 차이 나지도 않아요. 늦게 시작해도 잘 배우면 괜찮게 해요. 25세, 34세가 5%밖에 없네요. 생각보다 이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자 대표하진 않아요. 나이 좀 먹고 시작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리고 되게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되게 눈에 띄네요. 64세 이상도 이제 계시고, 참 0.1%가 있다는 거. 55세 이상도 0.29%, 그러니까 꽤 있다는 거지, 생각보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 개발자 포지션이 풀스택,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풀스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전 세계 웹 개발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70%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웹 개발자일 것 같다. 이 풀스택이라고 하는 게 웹 개발자에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같이 하는 경우,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프론트엔드, 아마 복수로 응답하신 분들 합치면 또 이거 세 개를 같이 응답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모바일 개발자 14%, 그리고 개발자 데스크탑 또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요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역시나 웹이 대세다. 사실 웹 개발자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해요. 디자이너도 여기다 응답을 했네요. 데이터 과학자도 6%,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 이런 분들도 많이 했네요. 아무튼 요런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 그리고 학력 수준은 초졸도 있어, 2.9%. 좀 독특한데. 중등학교 11%,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일부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준이 12%, 준학사학위, 전문학사 같은 얘기 같네요. 그리고 이거 4년제 졸업이 일반적으로 42%. 생각보다 독특한 배경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네. 아니면 되게 어린 친구들도 많이 응답을 했을 수도 있겠다. 석사 이상도 생각보다 많네요. 그쵸? 박사학위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3%.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것도 전문 개발자의 48%가 25세에서 34세래요. 글로벌 추세도. 65세 이상 응답자는 거의 절반이 자신을 전문 개발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 보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개발자라고 이제 응답한 나이를 봤더니 이제 65세 이상도 있긴 있네요. 그리고 55세에서 64세까지 그래도 2% 있다는 건 이 직업의 어떤 생명력이 그렇게 꼭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체력이 많이 요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혈관 질환들, 이건 되게 그 심혈관 질환들이 굉장히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엉덩이에 계속 눌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건강 관리 잘하고 멘탈 관리 잘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질 수 있는 직업이라서 왜냐면 머리를 계속 써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빡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팁을 드리면 젊은 시절에 굉장히 잘 배우고 머리를 많이 써버릇해야 이제 장기적으로 그 체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헬스로 치면 처음에 이제 젊은 시절부터 운동하신 분들이 60세 넘어가셔도 꾸준히 몸이 좋으세요. 그 이유가 이게 근데 갑자기 나이 먹고서 막 해서 막 갑자기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우리의 피지컬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고도 꽤 괜찮으려면 습관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된다. 나이 먹어도 아마 점점 개발자 중에 이제 그냥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롱런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 건데, 보면은 상해 10개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이거 통계적인 것도 그렇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 추세가 이러하더라. 단연간 개발자 유형만 전문 코딩 경험. 고위직 개발자는 전문적으로 코딩 경력이 가장 많습니다. 한편 데이터 과학자와 기계학습 전문가는 학계 연구원보다 경력이 가장 짧습니다. 물론 이제 어색한 좀 번역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저 영어를 막 미친듯이 편하게 막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어설프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느니 차라리 그냥 번역기 읽어드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고위 임원들이 의외로 개발자들 중에 좀 고급 개발자가 되신 분들 보면 대부분 고위 임원이 많더라.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리고 엔지니어링 매니저, 그러니까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매니저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경력자들이 이게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개발자로 쭉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 전반적으로 이제 고연봉 주는 쪽이 오히려 관리 쪽이 훨씬 많아요. 큰 그림을 잘 잡아주는 그런 쪽. 그래서 제품 관리자, 그 보통 이제 높은 비율로 좀 요쪽에 좀 많이 포진해 있네요. DB 관리자로 가네요. 하긴 이게 데이터베이스는요, 어느 정도 그 큰 설계, 그 큰 중심에 있다고 보셔도 돼요.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드가 좀 다르게 짜질 수 있거든. 뭐 테이블을 어떻게 분기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 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가 생각보다 아키텍처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편이긴 해요. 서비스의 구조 자체를 좀 데이터베이스만 봐도 대략적으로 보이긴 해요. 아직 전문 개발자인데 아직 개발자 하시는 분들도 한 12% 정도 그 시스템 관리자 또는 뭐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하네요. 이게 되게 흥미롭네요. 여전히 개발을 쭉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네요. 9% 정도.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이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건 이쪽이 돈이 많이 돼서 그래요. 고위 임원 쪽으로 가는 개발자들도 많거든. 학생도 여기 응답을 많이 했네요. 자기가 전문 개발자 생각하지만 학생이라고? 글쎄, 이건 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게 뛰어나고 괜찮으면 학생 때도 마크 주커버그 봐봐, 막 링클보스 형제가 이거 만들어줄래? 막 이렇게 우레가 오잖아. 그런 케이스 아닌 이상은. 개발자 유형은요, 아까 제가 봤지만 이제 여전히 개발자 풀스택이 되게 많더라. 물론 이제 이거는 공신력 있다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게, 물론 8만 명이 있기 때문에 많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웹 개발자만 많이 오는 사이트면 그런 경우는 웹 개발자 응답이 많겠죠. 근데 제가 어디서 통계를 봤는데 실제 웹 개발자가 이것보다 더 많았어요. 그 통계에서 한 70% 정도, 전 세계. 그러니까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 여전히 웹이 대세다. 그래서 정말 그 대세인 곳은 기회도 많지만 그만큼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데, 공급에서 자신이 상위 라인에 있는지 하위 라인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대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개발자도 웹 개발자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잘하고 막 정말 고생산성 나오면서 최적화 막 개쩌는 막 이런 개발자들은 또 임금 되게 높은 분들도 꽤 있어요. 특히나 실리콘밸리에서 제대로 된 프론트엔드 개발자 없다고 오면은 막 몇 억씩 줄 거 우리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자는 65% 이상이 학사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교육을 받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되게 고학력자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근데 한국 기준으로는 대학을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놀랍지 않지만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괜찮은 집단이죠. 4분의 1이 그래도 여전히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뭐 개발자로 잘 활동할 수 있던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 거기도 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고등교육 이상은 한 80% 이상. 아까 대략적으로 봤던 것들 싹 다 나오네요. 이렇게 중간에 안 본 것만 좀 봐야겠다. 성별은 압도적으로 남성이 91%. 하지만 사실 세계적인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한 에이다 러브레이스 최초의 개발자는 여자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을 선호? 성별을? 왜? 이런 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뭐 응답할 때 아니 생물학적 성별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좀 그럼 좀 그렇지 않나? 아 막 그런 건가?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직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성별도 있다 그러던데.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 존중해줘야지. 아무튼 저 생물학적 성별로만 봤을 때 개발자 여성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논 바이너리 이건 뭐야? 젠더 퀴어, 젠더 비수능 이건 또 볼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또는 자신의 이거는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고 대단하네요. 국가별 성별 소수자 이건 뭐야? 아 그 논 바이너리 아까 뭐 이거 1.42%의 순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그렇군요. 성적 취향이랑 지금 이렇게 생물학적 성별 남성 여성 이거로만 하면 그거랑 이제 성적 취향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지? 근데 나 좀 이거는 조금 이게 통계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남성 생물학적 성별로만 딱 기준을 둘 건지 아니면은 어떤 성적 취향이잖아. 그건 성적 취향이랑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여기 있는 여성들이 다 성적 취향이 무조건 남성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성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의 논리거든, 이쪽은. 이성애자냐 아니냐의 문제. 그러니까 성적 취향의 문제고 이거는 생물학적 성별의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의아하네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트랜스젠더 개발자도 생각보다 많네요. 1%만이 트랜스젠더래요. 와, 그럼 전세계 개발자 1%, 그러니까 8만 명 중에 1만 명이 800명 정도? 800명 정도가 트랜스젠더. 와, 독특하다. 해외는 확실히 트랜스젠더가 맞나 보네요.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성적 지향의 섹션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 성별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 좀.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말이 되거든요. 이게 논점이 이렇게 성적 지향으로 가버리니까. 재밌어. 이런 것도 다 물어보는구나. 말하지 않는 것을 선호. 이것도 되게 웃긴다. 재밌어. 생각보다는 84%,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이성애자가 아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많아서 좀 살짝 놀람. 그리고 인종과 인종은 이제 58.43%, 백인 또는 유럽계, 남아시아? 아, 남아시아, 인도 이쪽이겠다. 그쵸? 동남아가 아니니까. 하긴 동쪽, 남쪽, 걔네 기준으로 보는구나. 중국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니야? 중국 기준으로 남쪽이면은 남아시아가 맞지. 아무튼 재밌어. 동아시아인, 중국 개발자 엄청 많은데 동아시아인이 설문에 많이 참여 안 했다는 건 이 설문은 아시아 쪽에 대한 어떤 막 대표 설문이 되긴 조금 힘들다. 실제로 중국 개발자도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개발자는 이래라고 믿는 지표로 쓰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응답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런 이제 통계적인 것들이 인구 통계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떤 논문도 그렇고 이제 실험 결과들을 볼 때도 앞에 부분들의 배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 좀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보편적으로는 좀 이렇구나. 유럽 애들은 유럽이랑 인도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많구나. 뭐 이런 이 정도? 이거 좀 흥미롭다.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또는 호주 원주민. 호주 포함이면 좀 얘기 달라지는 거구나. 호주 쪽 아니고 나는 그 생각했거든. 그 사이판이랑 괌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 천혜 낙원, 뭐 발리 이런 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 좀 부럽거든. 저도 이제 원격 수업을 제가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강의를 해도 진짜 좋겠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좀 와이파이 상황이 좋으면 그런 좋은 숙소면 진짜 비싼 돈 주고서라도 가겠어 나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거기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수업 외적인 시간에는 이제 뭐 물놀이도 하고 막 좋잖아요. 동남아 그 과일도 맛있고 막 그렇게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인터넷 속도가 보장이 안 되니까. 어디 그런 이제 그런 비즈니스용으로 진짜 초고속 인터넷 있는 그런 동남아 그런 숙소 같은 데 없을까? 태국은 의외로 되게 빨라요. 그래서 거기서는 수업을 해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디지털 노마드적으로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왜 그런 거 조사한 거 없을까? 사람들이 이제 좀 디지털 노마드적으로 살고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저도 약간 여행 좋아하고 약간 방랑벽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그런 게 좀 개발자 사이에서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되게 좋은 직업이기도 하고 이런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장애 상태 8만 명 중에 2,960분이 지금 장애가 있으셔요. 그래서 보면은 눈에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분이 1.6%, 그리고 귀가 난청이거나, 사실 개발자도 참 안 들려도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뭐 음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메일로 소통하고 뭐 이러게도 나쁘지 않고, 뭐 개발자 잘하면 좀 불편해도 된 것 같아요. 저는 크게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해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아쉽기는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그래도 좀 할 수 있고, 만약에 휠체어를 좀 타고 다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저는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어, 손가락이랑 상체 위주로 좀 많이 이렇게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꽤 괜찮은 퍼포먼스가 날 것 같다. 어, 그래, 머리만 쓰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 똑같은 부가가치 일으키기도 좋고, 만약에 출퇴근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원격 근무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냐? 원격 근무가 그렇게 쉽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격 근무하는 회사가 많이 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원격 근무를 떠나서 그냥 졸라 잘하면 여러분들이 뭐 다리 불편하고 이래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말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메일로 소통을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메신저로 소통을 하는 회사 가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그 핸디캡이 있어도 잘하면 돼요. 근데 다리에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거나 컴퓨터 다룰 수 있는 상황만 되는 분들은 거의 핸디캡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잘하면 원격 근무 회사도, 우리나라 회사도 원격 근무로 되게 하기 쉬워요. 근데 가끔 이제 미팅할 때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뭐.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장애인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직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요새 또 원격도 많이 되면 몸이 불편한데 어거지로 좀 힘들게 갈 필요도 없고 좀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합리가 그렇게 막 졸라 합리적이지도 않은 게, 사실은 또 만나서 또 하는 또 맛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을 만약에 원격으로 했을 때 또 장점이 또 있잖아요. 그런 원격으로 했을 때 장점이랑 뭐 만나서 했을 때 또 장점이랑 또 이제 맛이 좀 다른 거지.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이런 원격 근무하는 회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할만하네 라고 하면은 좀 오프라인 기반보다는 원격 기반으로 가는 회사도 있죠. 직방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케이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편. 제가 이제 원격으로 학생을 응용 2단계 수업이나 이런 그런 수업을 한 지가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저도 좀 편해졌고, 이제 제가 너무 막 코딩만 하고 이러다가 너무 답답할 때 이제 어딘가 뛰쳐나오고 싶을 때 있거든요. 스트레스 많을 때. 근데 이제 몸은 이제 그 여행지에 가 있어도 거기서 내가 수업하는 의무는 있으니까 수업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몸은 조금, 낮에는 조금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저녁에 수업할 때 그 친구들 할 때 좋더라고. 스트레스 딱 풀고 내가 컨디션 좋은 상태로 학생들 가르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자주 그렇게 뭐 하기가 좀 힘든 게, 집에 전문 장비가 있을 때가 훨씬 좀 더 편하다. 뭐 마이크도 좀 더 좋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좀 더 좋고,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이 제가 제일 일하기 좋은 환경이긴 해요. 모니터도 여러 대 있고 정신건강 이런 것도 서베이했다고. 되게 독특하다.
16,000명이 넘는 응답자가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에 답했으며 10% 정도가 이제 불안함이 있다고 하네요. 양극성 장애, 우울증. 이게 왜 이거 원인이 뭘까? 되게 좀 그렇네요. 안타깝네. 집중력 또는 기억 장애. 되게 많이 봐 이거. 그러니까 약간 어떤 애들 이거 코딩할 때 제가 이런 친구들 가르칠 때 진짜 힘든데 뭐 하나에 꽂히잖아. 그러면은 그 세계관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벗어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코드를 짜야 되는데 이렇게 힘을 분산해서 쫙 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본인도 고생이고 사람들도 힘들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집중력 하나 제대로 꽂혀가지고 할 때 되게 잘하거든. 이런 친구들은 제가 이제 그 이전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오늘 해야 되는 거를 무조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걸 계속 붙여놓고 한 번씩 보는 방식으로 했을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장애 수준의 이제 무언가가 있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죠. 자폐증. 자폐증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자폐가 있어도 그 정도가 엄청 심하지 않은 수준이겠죠? 근데 뭐 천재들 중에도 자폐증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코드적으로 깊게 빠지면 어떤 저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좀 재밌어. 가장 인기 있는 기술 섹션 한번 볼까요? 자바스크립트. 이게 전문 개발자냐, 이게 학생이냐, 이렇게 뭐 그 일반인이냐, 다 섞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개발자를 봐도 자바스크립트.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웹 플랫폼 자체가 되게 많아서. 그리고 파이썬을 많이 하죠. 요새 파이썬 쪽에도 웹 프레임워크, 옛날에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장고 이전에는 완전 개똥이어서 뭐 관심도 없었는데 장고 나오면서 좀 그때 좀 해보다가 저는 요새 패스트 API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무난무난하고 좋던데. 잘 모르겠어요. 퍼포먼스적으로 여러가지 벤치마크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내긴 하는데 근데 파이썬은 이제 인공지능하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기 편하고 막 그래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도구가 편해서 엄청 훌륭해서 쓴다기보다. 근데 그런 분야 자체가 많이 확장이 됐죠 최근에. 파이썬 괜찮은데 좀 편한 부분도 있고 좀 가끔은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SQ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RDBMS 하는 쪽에서 워낙 많이 하고 자바도 여전히 좀 많이 하네요. 노드.js도 웹 쪽에서 좀 많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노드.js 뭐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점유율이 많이 높아진 케이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진짜 많이 늘었네. 타입스크립트 저도 이제 VS 코드 쪽에 그 스틱 코드를 하면서 저도 처음 타입스크립트를 하게 됐는데 좋더라고요. 좋더라. 마이크로소프트 만세다.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언어들이 확실히 좀 점유율이 잘 오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C샵도 그렇고. PHP 여전히 21%, C 하시는 분들도 21%, C++ 24%, 파워쉘, 코틀린, 루비. 재밌는 거 되게 많아. 근데 여기에 점유율이 낮다고 되게 막 이렇게 구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오브젝티브 C를 이제 그 아이폰에서 하다가 이제 요새 막 스위프트를 겁나 밀었는데 근데 스위프트가 이제 버전업 되면서 너무 버전업이 많이 되면서 좀 피로도가 좀 높긴 했었는데 의외로 스위프트가 없네. 스위프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코볼을 아직도 써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코볼 쓰는 경우 있어요. 재밌어요. 데이터베이스 MySQL 오라클에 인수됐죠. 그래서 마리아DB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나 라이센스를 가장 좀 되게 편하게 쓰려면 마리아DB를 많이 추천해요. 레디스가 마리아DB보다 점유율이 높다고? 와, 레디스 이제 많이 쓰네. 해외에선 좀 많이 썼었고 제가 이거 6, 7년 전에 레디스 가르쳤는데 그때만 해도 국내에 진짜 쓰는 기업들이 진짜 많이 없었어. 진짜 막 검색해도 하나 나올까 말까 작고리야. 이제는 막 2, 300개씩 나오더라고. SQLite는 이거 자체가 약간 그 인베디드 DB다 보니까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안드로이드랑 iOS에 그냥 다 탑재되다 보니까. 근데 이걸 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는 경우는 이제 그 응용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제 뭔가 이식해서 쓰는 경우 인베디드 기기들 IoT 기기들 막 그런 데는 좀 넣기 괜찮죠. 용량도 되게 작고
포스트그레스 SQL도 많이 쓰고, 여전히 이제 그 지금 이 8만 명의 개발자분들은 여전히 이런 이렇게 RDBMS 계열의 이걸 많이 쓴다. 몽고DB랑 지금 NoSQL은 몽고DB랑 레디스 여전히. 근데 괜찮아요. 다 써보면 레디스는 저는 지금도 쓰고 있고, 제가 되게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 뭐 크롤링해서 데이터들이 많이 뭉쳤을 때 한번 그 메모리상에서 취합할 때 레디스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 팀노바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써요. 채팅 같은 거 분산할 때도 좀 쓰기도 좋고, 몽고DB는 그런 정도보다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기 할 때 로그 쌓아놓고 이제 크로스 체킹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진짜 재밌네요. 중폭이지 이거는. 잠깐만 번역을 풀어봐야겠다. 아, 파이어베이스구나. 엘라스틱 서치랑 파이어베이스. 그러니까 되게 대중적인 것들이에요. 사실 되게 많이 보고요. 그 엘라스틱 서치 부분도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 많이 그 좋아하고 있죠.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거 인베디드 쪽에서는 되게 퍼포먼스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언급했었어요, 여러분들. 아니구나. 내가 말한 건 다른 RDBMS구나. 아씨,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파이어베이스 자체가 워낙 기능이 많아서, 저 근데 팀노바에서 파이어베이스 이거 쓰지 말라고 많이 얘기는 해요. 왜냐면 저걸로 개발하면 이제 편하고 강력한 기능이 있는데, 대신에 이게 워낙 그 어떤 공부를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다 깎여 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파이어베이스가 아닌 다른 도구를 써서 뭔가를 개발할 때 한계가 좀 올 수는 있는데, 매우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이제 이걸 쓰면요, 안드로이드 막 진짜 기초하는 친구들도 되게 고퀄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커스텀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막 괜찮아요. 근데 되게 좋은 기술이라서 글로벌 기업에서도 많이 쓰고, 제가 말한 건 파이어버드인가 그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 나 혹시 그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 파이어버드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는다고?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지. SQLite가 보통 딱 점유를 하고 있는 편이었거든. 좋아. 파이어버드 얘가 인베디드 용일 거예요. 옛날에 리서치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리서치를 좀 많이 못하다 보니까 가물가물하네요. 바빠요. 그러니까 요새 코딩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술 리서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겠다면서 레디스도 많이 소개했었고, 뭐 진짜 많은 걸 소개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수준이 한국 그 사람들 그런 수준이 좀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이게 말이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런 거 해도 모르는데 막 대충 했다고 막 떠들고 이런 애들 많아서, 해외에서 되게 고점유 기술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들이 안 쓰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미개한 곳에 너무 최첨단 기술 갖고 오면 너무 빨리, 시대를 너무 빨리 가면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대세가 되니까 내가 옛날에 이거 가르친 애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훨씬 잘 쓰겠죠. 난 잘 가르쳤어. 아무튼 뭐 이런 얘기하면 다 노에스크 다이나모도 그렇고 카산드라도 그렇고 이게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다이나모DB랑 카산드라도 되게 좋은데, 카우치베이스 뭐 이런 것도. 근데 이게 벤치마크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카우치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강력한 딱 그런 상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런 거는 되게 머리 잘 써야 된다. 근데 좀 생각보다 길어지네 영상이. 그리고 AWS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얘네 이거 하기는 되게 빨리 시작했는데, 아마존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긴 좀 그랬어요. 제가 이거 13년 전에,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관련해가지고 얘네 그 은근히 꽤 됐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걸로 옛날에 뭐 만들고 그랬었는데, 제가 제가 이제 1km 회사 만들었던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 구글 요 클라우드로 이제 활용을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느렸는데, 구글 앱 엔진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했었는데 그때 겁나 느려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AWS 한번 써보니까 신세계더라고. 너무 좋더라. 근데 좋긴 좋은데 이렇게 비용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막 싸진 않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기업이 주로 대상이다 보니까 하나 정도 내놓으면 좋아요. 애저나 뭐 AWS 중에서 비슷한 큰 서로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그래도 애저가 막 겁나 치고 올라왔었는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나쁘지 않나 보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가? 웹 프레임워크는 리액트를 제일 많이 쓰네요. 이제 이거 지금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좀 섞여 있어서 지금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좀 섞여 있어서 나 이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웹 프레임워크를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백엔드 프레임워크로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개발자는 나누는데 프레임워크는 저렇게 짬뽕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들은 이제 그 기술을 한번 리서치를 해보지 않으면 그냥 다 똑같은 줄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볼 줄 알면은 다 보이는데 자료가 보이면 근데 여전히 jQuery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근데 진짜 그 어떤 반응형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대세긴 해도 그 제 생각에는 jQuery로 저도 많이 짜는데 요즘도 근데 좋아요 여전히 퍼포먼스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 특정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재밌는 거 많긴 한데 여기서 베스트 API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백엔드 쪽에서 라벨도 있고 플라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프론트엔드를 많이 섞여서 Vue.js 같은 경우도 앵귤러도 사실은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걸로 좀 하향세인데 옛날에는 인기가 더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쓰고 있네요. 근데 지켜봐야 돼요. 점유율 어떻게 받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갈게. 제가 지금 집중해서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스벨트랑 지금 패스트 API 이런 건데 재밌어요. 괜찮을 거예요. 요거 지금은 수요가 많진 않은데 한국에서 점점 저 수요 많아질 거예요. 리액트의 기세가 좀 꺾일 만큼 퍼포먼스적으로 꽤 괜찮아요. 저는 프레임워크, 그 패스트 API는 백엔드인데 이렇게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스벨트 저는 좀 재밌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은근히 언급 많이 돼, 스벨트. 저도 이제 학생들이랑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괜찮더라고. 퍼포먼스가 좋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네. 그럼 쭉쭉쭉쭉 한번 봐야겠다. 단넷 프레임워크 단넷 프레임워크는 거의 절대적이지 않나? 이게 이제 여러 프레임워크 뭐 여러 개 다 그냥 냅다 그냥 이것저것 그냥 넣는 그러니까 공통점이 별로 없어. 그냥 다 집어 넣는데 뭐 파이터치가 여기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 넣은 거야. 그냥 많이 쓰는 기술 다 넣네. 막 빅데이터 분석 기술 막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다 파이썬에서 그냥 같이 많이 써요. 넘파이랑 판다스랑 같이 쓰더라고요. 파이터치도 같이 쓰는 사람도 많고. 그냥 조금 분류가 조금 아쉽다. 툴은 깃을 많이 쓰고 아예 탑재돼서 나오니까 이제 깃이 나는 서 버전도 불만이 별로 없었거든요. 서 버전에도 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SVN만 써도 근데 SVN의 장점은 내가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서버에 설치하고 막 쓰기 좋다는 그런 면이 있어서 되게 좋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깃이 워낙에 그런 기능도 내포하고 좋으니까 깃을 쓰는데 그 장기적으로 툴들이 서버전 관련된 걸 지원을 안 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깃을 쓰게 된 케이스. 소스 관리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나? 근데 깃이 강력하긴 하죠. 그리고 도커 많이 쓰더라 요새. 쿠버네티스도 많이 쓰고. 근데 이게 그냥 보면 갑자기 게임 관련 기술도 나오고 갑자기 이제 가상화 기술 막 이런 것들 나오고 막 이게 섞여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다 크로스 플랫폼 막 이런 거 나오고 게임 엔진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VS 코드 그러니까 여기 응답자가 웹 개발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VS 코드 개발 이게 되게 많네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거 주로 이제 그 윈도우즈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을 것 같고 노트패드 이거는 그냥 뭐 이것저것 쓸 수 있고 인텔리제이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사실 짬뽕해도 되는데 둘이 같은 계열이라서 그래서 뭐 인텔리제이를 하시면 자바 개발자 좀 많을 거예요. 사실 인텔리제이가 이것만 따로 나오면 이게 좀 자바 같은데 보면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파이참도 인텔리제이
그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가 좀 있어. 그러니까 얘네 짬뽕하면 PHP 스톰도 그럴 거고 파이참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다. 툴은 이런 거 쓰는데 꼭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되게 예를 들어서 C 짤 때는 되게 구려요. 여기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별 추천 안 하는데 이제 웹 개발 쪽이나 파이썬 개발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파이참으로 개발해도 되게 좋아요. 두 개 섞어서 쓰긴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부가 기능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주얼 스튜디오만 그냥 편하게 쓰는데 좀 잘 리서치를 해보셔서 좋은 거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이게 부가 기능 개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런 거를 보게 되는데 되게 재밌어요. 확실히. 그럼 봅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의외로 윈도우즈가 많죠. 사람들이 맥 OS 많이 개발자들 쓴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윈도우즈로 많이 개발하죠. 왜냐면 윈도우즈의 장점? 윈도우즈 소프트웨어에 내가 특화시킨 스택이면은 되게 편해요. 그리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맥보다는 게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물론 이제 요즘은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래서 게임은 윈도우즈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개발까지 하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막 어떻게든 이유를 어거지로 막 만들어서 개발자는 맥을 써야만 함 이런 걸 만들려는 사람들 꽤 있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서버 지금 보면은 이 기술 이제 WSL 같은 기술도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한 적 있었는데 이런 기술들이 이제 버전업 때문에 되게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뭐 윈도우즈에서 리눅스 쓰는 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되게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개발 환경이 꽤 괜찮다. 그래서 여전히 윈도우즈로 개발하시는 분들 많고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맥OS 맥을 써야 뭐 프로 개발자고 그런 건 진짜 취향이에요. 예전부터 말하지만 취향이고 뭐 기존에 있던 개발자들 하는 거 윈도우즈 툴 써도 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서버 세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노바에서 리눅스를 가르치는데 리눅스를 쓸 때 이제 서버 관점에서 리눅스 쓰면 되게 편해요. 서버 관점에서 리눅스만큼 워낙에 프로들이 리눅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개발만 하는 입장에서는 꼭 리눅스를 무조건 해야 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리눅스 서버를 두고 그거를 윈도우즈로 그냥 접속해서 개발해도 되거든. 그래서 크게 막 그렇게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뭔가 통계가 겁나 기네. 러스트 뭐야 이거? 프로그래밍 스크립트 앤 마크업 랭귀지. 오. 러스트를 되게 많이 사랑하고 있대요. 6년째 뭔 소리야? 6년 차에는 러스트가 가장 사랑받는 언어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 러스트가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특화시켜서 만든 거라서 되게 클로저나 러스트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엘릭서도 이것도 되게 언급 좀 많이 되더라고. 이거 줄리아는 저도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고전적인 고도 되게 아키텍처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물론 언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조금 유연하게 언어적 특징만 가볍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언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로 만약에 안드로이드 개발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개발자면 안드로이드 개발이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뭐 자바냐 코틀린이냐 이런 데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듯이 어떤 언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뭐 R 같은 경우도 언어 자체를 각광받는 것보다 각광받는 것보다 R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플랫폼적인 작업들이 되게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셈블리는 되게 어셈블리는 왜 이렇게 사랑을 안 해? 파이썬을 장기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워낙에 언어도 굉장히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를 많이 배출해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대학도 조금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대학은 처음부터 막 C 같은 거 막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졸라 외골수들한테 배우면 그게 피곤해요. 커리큘럼 짤 때 좀 초보자들을 고려를 해서 막 되게 권위적으로 짜면 안 되는데 무슨 학계 권위니 어쩌느니 하면서 막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언어를 시키니까. 근데 파이썬 배워보고 C 언어 배우면 할만해요. 파이썬 좀 잘한 상태에서 C 언어 배우면 할만하거든.
아, 이 포인터가 이렇게 생겼구나. 파이썬도 보이지 않는 포인터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함수에서 어떤 그 클래스 같은 거나 아니면 자료 구조 같은 걸 주고받을 때 포인터를 주고받는 개념을 그것만 한 친구들한테 설명하기 조금 힘들어요. 자바만 하거나 그래서 포인터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제일 좋은 거는 C랑 C++이거든. 그래서 포인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가상 머신이 이거를 해주지 않는 그런 구조를 설명하고 이제 전달해줄 때 꽤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는 한 번쯤 그런 언어들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린다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이제 좀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 아무튼 레디스가 확실히 성장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저도 근데 이게 되게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좋아요. 좋고 그래서 많이 추천해요. 팀너바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했죠. 오래전부터 했고 레디스는 진짜 오래전부터 했어. 저 이거 1km 만들 때도 그 당시에 도입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국내에 진짜 레디스 아는 사람들 거의 없었었어. 저도 이제 추천받아서 써본 건데 너무 좋아서 잘 썼었는데 데이터 캐싱해서 썼고, 그리고 웹 프레임워크 신인에서는 스벨트. 그거 봐요. 스벨트가 좀 얘기가 많아요. 그, 제가 패스트 API 제가 이거 쓰고 있는데, 이것도 각광을 받고 있죠. 저는 이런 통계를 보기 전부터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소개나 이렇게 흥미로워서 아키텍처 한번 보고, 재밌다.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2개 찝었던 게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네요. 실제로 그니까 좀 알면은 아는 만큼 좀 트렌드를 빠르게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면 아키텍처를 여러분들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차라리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에서 재능이 있었으면 차세대 어떤 잘 되는 거를 딱 맞춰서 그거를 미리 투자하고 있을 텐데, 그쵸? 주식에서 회사 분석하는 느낌처럼 기술 분석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 다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음. 어, 도구 얘기는 재미가 없고, 쭉쭉쭉쭉 적당히 내려가 볼게요. 이거 뭐야, 이건? 오씨. 개간지인데? 이게 뭐야? 오. 아, 그 궁합들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특정 어떤 거랑, 어떤 쪽이랑 뭐 같이 일하고 싶다,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거 같아요. 음. 아,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고나 러스트를 개발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응답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다트를 사용하려는 대부분의 개발자는 현재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트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좀 약간 너무 뻔한 얘기도 좀 많이 하네. PHP에서 작업하기를 원하는 개발자는 SQL 개발자 뿐입니다. 라고 하는데, SQL 개발자? PHP가 굉장히 이제 정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많은 영향을 주긴 했는데 좀 홈페이지가 좀 올드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근데 주로 웹에만 좀 많이 특화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근데 여전히 이제 웹 쪽에서는 여전히 프레임워크도 제일 많고 굉장히 아까 소개된 프레임워크에도 PHP 프레임워크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웹 서버도 PHP 굉장히 지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 얘네가. 그래서 제가 PHP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약간 PHP가 가진 그 파괴력이 좀 있어서 이게 보면 이 초록색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거네. SQL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SQL로 코딩이 되긴 해. if else가 되긴 해. 근데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긴 하죠. 아무튼 굉장히 재밌습니다. 플랫폼은 비슷한 질문 답변이 좀 되게 많네. 조금 결만 살짝 다르고. 웹 프레임워크 스프링은 갇혀있는데 자기 혼자 자기 행성에 앵귤러는 이렇게 연결이 다른 애들은 좀 되는데 그 스프링은 진짜 자신만의 그게 있어. 플라스크도 좀 그렇고 근데 플라스크에 좀 영향받아서 나온 프레임워크들도 많아서 파이썬 계열에서는 워낙 많아서 장고도 자기 혼자 그러고 있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개발자들이
어떤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되게 많이 하네요. 그리고 막히면은 뭐하냐, 구글링. 제가 그랬죠. 개발자들은 구글링 되게 중요하다고. 스택 오버플로우 방문한다. 구글링 하다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오지, 해당 질문에 따라서. 다른 일하고 나중에 돌아온다. 이것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다른 거를 먼저 해. 다른 거 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하다 보면 그냥 될 때 있어. 그거 되게 신기해. 동료나 친구에게 전화하기, 도움말 튜토리얼 비디오 보기. 되게 재밌네요. 산책이나 기타 신체 활동을 하시면 스트레스 완화. 막 이렇게 게임하는 개발자도 있고 재밌네. 공황 공황 공황장애 막 이런 거야? 고통을 받는다 이건가? 다른 개발자 커뮤니티 방문. 최고 지불 기술. 그러니까 연봉이 제일 높았던 페이. 클로저 쪽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근데 이제 이게 몇 명이나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워낙에 임금이 되게 세네요. 얼마냐 이게? 한번 내가 한화로 환산해 볼게요. 지금 얼마인지. 1억 1100만원. 1억 1100만원. 클로저가 1억 1100만원. 괜찮네. 엘릭서. 근데 이게 전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막 어느 나라를 대표한다고 말하기 조금 힘든데, 그래도 뭐 괜찮네. 몇 년 차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몇 년 차에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게 없기 때문에 재밌죠. 다트 한다고 이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언어가 얼마 받는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수준이 문제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건 있지.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제 이 언어가 좀 고연봉 쪽에 약간 이렇게 가고 있다, 뭐 요런 거는 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저도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이런 거를 따라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야 돈을 많이 번다,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보셔도 되게 괜찮다. 그렇게 무조건 이걸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고, 고용 형태는 대략적으로 대부분 이제 정규직이 64%, 학생이랑 풀타임. 이게 뭐야? 학생이랑 풀타임? 두 개가 무슨 얘기지? 전문 개발자 쪽 봐야 되겠다. 전일제, 이게 정확하네. 프리랜서가 11% 또는 자영업이 11%, 전업이 이제 80,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은근히 아르바이트가 있네. 그리고 보통 이 두 개가 거의 압도적이네요. 지역별 고용 현황, 미국은 73%가 정규직, 그리고 인도는 58% 정규직. 의외로 이렇게 프리랜서 같은 느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학생들도 되게 많네. 학생 풀타임이 뭐야? 이게 뭐지? 학생인데 뭐 알바로 하는 그런 느낌인가? 스튜던트 풀타임. 그냥 학생 그냥 순수 학생이네. 쟤는 그거는 일한다고 고용 형태라고 말하기가 힘드네. 이거는 그냥 스킵해야 되겠네. 그냥 학생이네. 그러면은 미국이 정규직이 의외로 더 많네요. 그리고 프랜서 6%, 독일 개발자 7%. 알바도 은근히 많네. 프랜서 비율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죠. 의외로 미국이 정규직이 제일 높네요. 영국, 미국. 회사 정보. 프리랜서 6.5%, 직원 소규모 11%, 스타트업이겠죠. 이런 데가 다 스타트업일 거야, 여기까지가. 100명 이상이 되는 데가 17%. 10,000명 이상의 직원, 막 구글이나 이런 데 아닐까? 구글도 10,000명 되려나? 생각보다 페이스북도 뭐 3,000명 이 정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몇 년 전이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10,000명 이상이면 너무 많은데? 전 세계 글로벌한 그런 직원 수를 다 얘기한 건가? 구글 이런 데 아니야? 아무튼 되게 많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의외로 제일 높은 건 20에서 99명 사이 정도 회사. 급여는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95%, 그러니까 95%. 매니저가, 근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페이가 확 올라가죠. 그쵸? 확 올라가네. 생각보다 페이가 있네요, 좀. 많이 본다.
미국은 확실히 페이가 세요. 근데 이제 인도나 막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미국만큼 세기가 힘들어서 그 정도 페이는 아니라서 이게 평균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프론트엔드가 많이 못 벌죠. 지금 공급이 적은데 수요가 좀 있는 곳들이 확실히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 엔지니어 쪽이라든지, 그리고 그거 수요와 상관없이 항상 이제 고위 쪽, 이게 엔지니어링 매니저, 그러니까 사람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그 기술을 알고 관리해야 되거든. 감독 같은 포지션이 확실히 돈을 좀 많이 번다. 그런 게 좀 있다. 그리고 또 뭐냐, 개발자 유형별 급여 및 경력 해가지고 매니저급이 사람들 보면 평균 1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시니어든 지금 15.5년에 이 정도. 근데 실제로 이거는 초인류기업 얘기 들어가고 여기 서베이에 참여한 사람들 자체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 엄청나게 공신력 있다 말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짬뽕 돼가지고. 그래서 나라별 뭐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보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이제 제가 그랬죠. 근데 이런 거 그냥 한국도 똑같은데 이제 CTO들이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뮤지컬 막 감독들이 돈 많이 벌잖아요. 배우들 못지않게 엄청 많이 버는 게 결국에는 그런 그 큰 그림이 어떻게 작품이 나오는지를 관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슈퍼스타만큼 감독들도 돈을 벌죠. 언어 및 급여 및 경력. PHP가 확실히 수요가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네요. 사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확실히 파이썬이 요새 많이 치고 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PHP가 PHP7 나오면서 좀 대안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정말 과거의 영광을 가진 그런 언어 같은 느낌? 그런 언어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PHP 잘 쓰는데, 물론 전 지금 몇 개발은 파이썬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야. 다른 기술과의 연결고리가 되게 약해요. 파이썬은 다른 기술이랑 연결이 되게 쉬워요. 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 넣기 되게 편하거든. 웹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웹서버에서 그거 돌려버리면 되거든. 그게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PHP가 확실히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원래 그냥 순수 웹개발만 딱 하면은 PHP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좀 있긴 있다. 그렇지만 초보자들한테 교육할 때는 참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정말 편하고 쉽게 그 좀 직관적인 장점이 있어서 파이썬도 나쁘진 않은데, 팀노바에서는 어차피 파이썬은 나중에 하다 보면 하는 친구도 되게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애초에 어떤 언어를 가르친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다양한 언어를 다 하게끔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기술 선택이 되게 다양한 언어를 PHP를 많이 추천을 하죠. 실제로 PHP 개발자로 가는 경우는 의외로 많진 않아요. 의외로 그냥 좀 다른 분야로 많이 가는데, 노드.js 개발자나 파이썬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고 iOS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의 짬뽕 돼서 이것저것 다 가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그냥 쏘쏘해요. 스택 오버플로우를 뭐 자기네 사이트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많을 수밖에 없지. 스택 오버플로우 방문하는 거 하루에 여러 번? 개발하다가 뭐 궁금한 게 많은가? 이거는 의미가 없죠. 스택 오버플로우 관련 통계는. 너무 길다. 여기까지 읽어도 좀 머리가 아프니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궁금하시면 스택 오버플로우 그 서베이 치셔가지고 검색하셔서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롭고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거를 매년 나올 때마다 보긴 보는데, 이제 또 이렇게 자세히 올해 거 자세히 본 거는 지금이 처음이네요. 아무튼 딱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이제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쟤네들은 저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좀 참고할 만한 자료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미국 애들은 어떤 개발, 미국이나 뭐 인도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참여했으니까 유럽 좀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술 쪽을 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